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여파는 소득이 낮은 취약층일수록 충격파가 큽니다. 월세보다 비싼 전기요금에 울상인 자영업자들 취재했고 또 후원금까지 줄면서 한숨이 깊은 무료 급식소 현장에도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6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올 만큼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공항 분위기는 다릅니다. 휴가철 맞아 올여름 여행업계 분위기도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인 오늘은 이재호 상임고문 또 이상민 의원과 전국대담 이어갑니다. 뉴스큐 오늘도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심의할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비선 논란과 안보 이슈를 두고 다시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문제부터 다뤄야겠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자, 오늘 당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 대표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할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대표는 오늘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요. 외부에 머무르다가 저녁 8시 20분쯤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증거인멸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회의에 참석할 전망인데요. 김 실장은 오늘도 SNS를 통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윤리위 뒤에 이른바 윤핵관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오늘 윤리위와 이 대표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징계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 대표가 이 윤핵관을 향해서 거센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이 징계가 결정이 된다면 수위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고 특히 당원권 정지 이상이 결정될 경우에는 거센 사퇴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재심을 요구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혼란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리위가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판단을 미루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안보 이슈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입니다. 국정원은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각각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인데요. 국민의힘은 두 전직 원장에게 국정원은 정권 충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냐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정치 보복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권의 이 소위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른바 비선 논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을 놓고도 대립이 첨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나토 순방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게 논란이 된 데 이어서 윤 대통령 외가 육촌 동생의 대통령실 근무 사실까지 확인되며 이른바 비선 그리고 측근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 대통령실 사유화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사적 인연의 고리에 얹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인물들 모두 전문성을 갖췄고 또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고요. 이어서 비선이나 국정농단을 언급하는 등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면서 민주당도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에 대통령 없이 김종숙 여사 단독으로 인도 순방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만 정상이고 너는 비정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따져볼 문제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을 선임 행정관으로 채용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업무 역량을 안 보고 먼 인척이라고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외가 육촌 동생 A 선임 행정관은 경선 캠프 때부터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조한 만큼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채용했으며 채용 제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선이라는 말은 공적 조직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 성립이 되는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인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을 놓고 당시 원장들을 직접 고발하자 검찰이 하루 만에 해당 사건들을 일선 수사팀으로 배당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2개 부서가 투입됐는데 수사 규모와 속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사실 국정원이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만은 검찰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오늘 아침에 각각 공공수사 1부와 공공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개 부서를 투입한 배경을 두곤 일단 두 전직 원장의 사안이 다르고 각각 모두 중대한 사건이라며 인력 증원 같은 지원도 필요하면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박지원 전 원장에겐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가,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시킨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 진용을 갖추는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검찰이 전 정부 수사를 서두르는 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축소법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규모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박지원 전 원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앞서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해경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사건을 두고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거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번 국정원 고발로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대준 씨 유족은 사건 당시 국방부에서도 관련 정보가 삭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내일 서욱 전 장관을 비롯한 군 인사들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탈북민 북송 사건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군, 해경 등 안보라인 전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어제 국정원 고발 사실을 접한 뒤 SNS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첩보를 삭제해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데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하겠느냐며 이번 고발을 윤석열 정부의 안보 장사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훈 전 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고발의 근거로 내세운 만큼 내부 기록이나 직원들의 진술이 검찰 수사에서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데 대해 앞으로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귀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모두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만큼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우고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인권 침해를 했다면 이는 중대한 국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취약층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료값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 또 후원금까지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 중림동 무료급식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기자 뒤로 김치를 만지고 좀 분주한 모습 보이는데 한창 저녁 준비할 시간 아닙니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점심 식사부터 간식까지 마친 지금 이곳 무료급식소는 저녁 준비에 시작했습니다. 하루 평균 300인분 정도의 식단을 준비해야 하는데 최근 고물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정도의 식단을 준비하는 것도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오늘 식단인 닭곰탕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재료값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단숨에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주재료인 닭고기는 1kg당 5,676원으로 지난해 비슷한 시기보다 4.8%가 올랐습니다. 채소값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대파와 양파 각각 킬로그램당 2,800원대와 2,400원대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모두 25% 넘게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엔 하루 예산을 50만 원 정도 잡으면 됐는데 지금은 80만 원, 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잡아야 하는 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간식으로 배식됐던 빵은 평소에 기부를 받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이 오르면서 기부조차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재정자금인 후원금조차 경기 침체로 줄어들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졌는데요. 급식소 운영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교회나 여기는 1년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개미 군단들이 우리에게 후원하시는 분들은 사정이 어려우면 빠져나가죠. IMF 때보다 지금 조금 덜하지만 그때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지금도 물가가 오르고 있고. 들으셨듯이 IMF에 비견되는 경제 충격파가 소득이 낮은 취약층 지원 기간마저 덮치면서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림동에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YTN 심재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 상반기 자장면과 칼국수, 김밥 등 주요 외식 품목 8개 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보면 자장면 가격은 지난 1월 5,769원에서 6월 6,262원으로 8.5% 올랐습니다. 칼국수는 6.4% 올랐고 김밥도 6.3%, 냉면과 삼겹살은 각각 4.7%씩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 회복도 아직 못한 소상공인들, 임대료보다 비싼 전기요금으로 한숨이 깊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PC방과 노래방 점주들인데요. 벌써부터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불안합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님이 뜸한 오전에도 에어컨 4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손님 끊길까 봐 가동을 멈출 순 없습니다. 지금 이번 달 들어서면서 이제 폭염이다 장마다 해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이제 저녁 24시간 지금 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석 80여 개 규모의 매장 월세가 300만 원 초반인데 지난달 전기요금은 2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절반만 켰는데도 이 정도니 전기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풀 가동하는 이달엔 얼마나 나올지 한숨부터 앞섭니다. PC방 업주들의 부담이 커지자 가맹점주들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곳도 생겼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드린다면 가맹점주님들이 조금이나마 좀 힘드신 상황에서 힘을 좀 가져가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홍대에서 24시간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경기석 씨도 이번 달 청구될 전기요금 고지서가 걱정입니다. 누진세가 풀가동하게 되면 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 150에서 그 이상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전기세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우려스럽고. 정부는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다 회복되지 않은 지금 꼭 요금을 올려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24시간 업종은 차등요금제를 적용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4분기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지난 4월에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플러스긴 한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흑자 규모가 작년 5월에 비해서 63%나 감소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경제에도 장기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억 6천만 달러 흑자로 4월 적자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63%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5월 중 원유와 가스 등 원자재 수입액이 52.9% 올랐고 특히 석탄 수입액은 2배 이상 상승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수지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품 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58.8% 감소한 27억 4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출은 617억 달러로 20.5% 늘었지만 수입이 589억 6천만 달러로 32.4%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6월에도 높은 에너지 수입 가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며 원유 등 에너지원 수입이 전년비 50억 불 이상 증가한 것이 무역 적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다만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21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5월이 이제 경상수지가 191.7억 달러 흑자를 보였는데 지금 조사국 전망이 이제 상반기 210억 달러니까 그 6월에 한 18.3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보이면은 상반기 그 전망에는 부합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 경제의 시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나라 살림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부터 긴축 재정으로 바꾸고 나랏빚 증가폭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불효불급한 공공기관 자산은 매각을 하고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는 엄격히 관리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라빚은 41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기준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 1,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했고 확장적 재정 운영 여파로 재정 적자는 해마다 100조 원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대규모 재정 수지 적자가 고착화하며 나라빚이 급증해 향후 나라 살림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운영 기조를 확장해서 내년부터는 긴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반영하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올해 GDP 대비 마이너스 5%에서 내년엔 마이너스 3%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나라빚 증가폭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지난 5년간 14%포인트 이상 늘어난 국가 채무 비율 증가폭을 향후 5년간 5에서 6%포인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이 49.7% 정도 되는데 27년에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을 목표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재정 준칙도 단순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관리 지표를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통합재정 수지에서 관리재정 수지로 바꾸고 복잡한 곱셈식이 아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됩니다. 또 법 개정 뒤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년도에 1,200개 정도의 민간 보조 사업이 있는데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440개 사업을 점검했고 한 200개 넘는 사업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컨벤션 시설과 홍보관,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등 불효불급한 자산은 매각해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공직사회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예산만 투입하면 경제가 성장을 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살필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탄탄했던 재정 상황이 지난 5년 동안 크게 악화한 만큼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각종 항공 규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이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동안 떠나지 못했던 여행이나 연수를 위해서 공항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공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최기성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네, 최 기자 뒤로 줄 서 있는 인파들도 보이고 규제 해제 전보다 여행객 수가 크게 는 겁니까? 네, 출국장에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발권 창구 역시 붐비는 모습인데요. 지난달에 그 비행 금지 시간 규제가 해제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은 24시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출국장에서 만난 여행객들은 간소화한 입출국 절차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는 절차라든지 준비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복잡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도 없고 완전히 코로나 이전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미뤘던 해외 연수를 떠나는 대학생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얘가 2020년이어가지고 코로나가 터져서 입출국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올해부터 다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늘 이제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국제선 여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기 전과 비교하면 일일 여객 수는 17,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를 강화했던 지난해 6월과 지난달 여객 수를 비교해봐도 5배 이상 급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도 증편 등을 통해 국제선 정상화에 나서고 있지만 휴가철 수요가 몰리면서 항공권 가격은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말이면 월간 여객 수가 450만 명 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항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이처럼 항공 규제도 풀리고 본격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올해는 해외여행 한번 떠나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여름 여행업계 상황과 전망은 어떤지 하나투어 조일상 홍보팀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름 휴가철 앞두고 지난 2년여 동안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 해외 나가려는 수요가 많이 늘 것 같은데 실제 업계에서도 체감하십니까? 네, 해외여행 예약이 엄청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회복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코로나 이전 2018, 2019년 대비했을 때는 현재 약 한 20% 정도 이렇게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예,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긴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동남아 지역권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관광산업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이런 보고서도 있던데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빠른 편입니까? 그 부분도 조금 이제 국가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여행 수요가 많았던 일본이나 중국 지역의 이제 회복 속도에 따라서 또 여행 수요 증가세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은 비교할 때마다 좀 값의 차이는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떠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괌, 사이판, 서유럽 예약이 가장 많았고요. 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지역들에 덧붙여서 베트남이나 일본 지역 예약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가장 제약이 컸던 또 여행객들 중에 일부가 신혼여행객들일 텐데 신혼여행객들 문의도 잇따를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여행 회복세는 사실 허니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다른 여행 속성에 비해 회복세가 가장 빨랐고요. 주로 이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몰디브 등의 이제 지역이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예.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팀장님 앞서서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항공 좌석 공급이 많이 확대돼야 이제 항공 요금도 안정을 되찾고 여행 수요도 회복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여행객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입국을 위한 코로나 검사 등의 방역 규제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항공편 공급과 입국 시의 방역 규제가 조금 완화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행 수요는 급등하는데 감축했던 공항 인력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여행객 불편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중된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항공 공급이 단계적으로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여행 수요가 이제 회복될 상황에 맞춰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 생각입니다. 예. 팀장님 앞서서도 지금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 항공편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난달에 항공 규제가 전면 해제됐는데도 아직도 운항 편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팀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재유행이라든지 시상 상황 등을 좀 지켜볼 것 같은데요. 여행사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도 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항공 그 공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요. 이제 여행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세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여름에는 뭐 예를 들면 다낭이나 푸켓, 보라카이 그리고 이제 일본 삿포로 등의 지역에 전세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여행업계 지난 2년 동안 정말 큰 타격을 받았을 텐데 올해 하반기엔 어느 정도 회복되리라고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의 전망이 제각각이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대내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섣부른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꾸준한 회복세는 분명히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내외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많이 뉴스로도 보도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재유행이라든가 혹은 기타 다른 어떤 질병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각국의 이제 코로나 방역 관련 규제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해제 혹은 완화되느냐에 따른 이슈들도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여행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 측에서는 어떤 조치 또 어떤 대책들 마련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코로나는 여행업계의 가장 큰 위기이긴 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여행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고객 중심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이제 고객들에게 좀 더 이전보다 더 나은 여행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모든 여행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곳저곳 다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투어 조일상 홍보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여행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죠. 여행도 점점 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꺼질 줄 알았던 코로나19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씨를 키운 기폭제가 바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BA.5인데요. 어떤 변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변이 중에 눈에 띄게 다른 특성을 가진 변이에 알파, 베타, 감마 등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15번째 그리스 알파벳 오미크론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19 특성상 하위 변이, 그러니까 후손 변이들도 분류해서 용어를 정했습니다. 알파벳 대문자에 숫자를 붙이는데요. BA.5는 오미크론의 후손으로 BA 계통에서 이렇게 5번째 하위 변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꺼졌던 불을 다시 키운 건 수많은 변이들 중에서 유독 강한 이 BA.5의 전파력과 면역 회피 성향 때문입니다. 최근 영국 보건청 자료에 의하면 BA.5 전파 속도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보다 35.1%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BA.5는 기존 면역을 무력화시키는 특성까지 있는데요. 백신이나 감염으로 얻은 중화 항체를 감소시키는 능력이 3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2일 기준 BA.5 변이가 확진자의 53.6%를 차지하면서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고 독일과 이스라엘도 BA.5 변이가
전체 확진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의 경우 지난주 BA.5 변이 검출률이 24.1%를 차지했는데요. 직전주 검출률이 7.5%였던 것을 감안하면 2주 이내에 BA.5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전망은 BA.5의 무서운 확산세 때문인데요. 오늘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000여 명을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미 6차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국내 확진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오늘 신규 환자 추이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511명입니다. 어제보다 860명 줄긴 했지만 사흘 연속 10,0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선 8,900여 명, 2주 전과 비교해선 9,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지난 5월 넷째 주 이후 4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환자 수가 전주 대비 더블링 현상이 관찰되자 사실상 재유행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을 상회하는 수준의 재확산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료 방역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접종을 확대하는 등 재유행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 방역 대응 조치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꾸준히 재유행 임박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이 몇 달 전에 겪었던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면서 6차 유행이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세고 백신으로 생긴 면역력을 회피하는 게 특징인 BA.5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 위험도 굉장히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빠르면 8월 중순, 늦으면 9월이나 10월쯤 하루 10만에서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문과 제언을 해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오늘 워크숍을 열어서 주목됩니다. 다음 주 첫 회의를 앞두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또는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 결정을 4주 더 연기하면서 4주마다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입국자가 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94명으로 14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어서 56명,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593명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새로운 변수죠. 원숭이 두창의 글로벌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50개 나라 이상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WHO가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를 지정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난달 동남아에서 원숭이 두창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싱가포르에서 이번엔 지역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첫 사례는 싱가포르를 다녀간 영국인 항공 승무원이었지만 어제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45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지난 5월만 해도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었는데 그새 확산세가 가팔라졌습니다. Across the world, there has now been more than 6,000 cases recorded in 58 countries. Testing remains a challenge, and it's highly probable that there are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not being picked up. WHO는 결국 이달 18일쯤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PHEIC,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I plan to reconvene the emergency committee so they are updated on the current epidemiology and evolution of the outbreak and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WHO는 지난달 23일 첫 긴급회의에선 PHEIC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PHEIC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현재는
2020년 1월 말 PHEIS가 발령된 코로나19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 두창은 지난 40여 년간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습니다. WHO는 또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 감염이 세계적으로 30% 이상 급증했다면서 미국 화이자사에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생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외가 육촌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면서 비선 측근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언론의 시선은 국회 본관으로 쏠려 있습니다. 2시간여 뒤면 여기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죠. 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커트 넘어오기 전에 두 분과 좀 웃으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많이 좀 웃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네. 방송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비서관의 배우자 동행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기타 수행원 자격이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고모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그때 그 뭐 며칠 동안 계속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논란이 안 되기보다는 못한 거죠. 나 뭐 대통령실에서 그 해명을 내놓고는 있는데 그 어쨌든 좀 적절하지 못한 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그 내외분이 외국 나가는데 수행을 가는데 그 나토에 가는 게 공식 행사잖아요. 뭐 관광하러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 공무 수행하러 간 것 아닙니까? 예. 공무 수행하러 가는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공무원, 공직자여야죠. 네.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뭐 직원이나 뭐 이렇게 그런 공적인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런 공적 신분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수행원으로 데려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처사 아니냐. 네. 이 대통령 그 영부인 쪽 대통령 부인실에서 사람을 데려갈 때도 전에도 보면 그 뭐 저 대통령 부인이 외국에 가면 뭐 머리를 만진다거나 저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네. 의상을 만진다거나 사람이 따라가죠. 그럴 때는 반드시 대통령 부인 관사 소속의 비정규직 그 공무원이나 뭐 공직자로 해갖고 발령을 내고 그 사람 거기에 따른 월급도 주고 네. 그렇게 해서 다 데려가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급도 주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기타 수행원 신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타 수행원이라는 것은 대통령 수행하는데 그 기타 수행원을 그렇게 데려갈 수가 없죠. 보수를 안 받는다. 이 해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아니 지금 돈을 썼냐 안 썼냐, 보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본질이 아니고요. 네. 대통령을 수행하는 그 외국 공식 출장팀에서 그렇게 공사 구분 못하고 대통령의 지인 또 대통령의 의중을 안다든가, 더구나 이 따라간 그 여성의 남편이 인사비서관 아닙니까? 네. 인사비서관은 고위직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하고 여러 업무를 다뤄야 될 공정을 아주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여러 사람들과 거리두기도 잘 해야 되고 신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인이 지금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하고 특별한 관계다라고 해서 무보수로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사를 구분 못하고 있구나. 네.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의 참모들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아무리 대통령을 첨호해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너무 공사 구분이 없는 공직자로서
거의 공직자로서 정규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식의 채용 절차를 밟아서 검증 절차에 거쳐서 보수도 주고 또 나중에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도 묻고 이런 공적인 부분에 의해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지 그냥 뭐 아는 사람이니까 뭐 끼워넣기로 넣어도 된다. 돈 안 주니까 보수 안 주니까 뭐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무슨 이게 뭐 저 옛날 아주 우리 구닥다리 했던 낙후된 때도 아니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비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선이라는 게 그런 걸 비선이라 그러는 거고 왜 비선이 안 되냐? 비선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거든. 대통령실의 권력은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어느 하나라도 이거는 다 공적인 권력이지 그게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비선을 비판하고 비선을 두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대통령실의 권력이 사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선을 두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 비선이죠. 대통령실 참모들이 더 한심한 게요. 대통령 두 부부의 의중을 제일 잘 안다. 그러면 가족 데리고 가죠. 가족하고 뭐 아주 친한 친구나 동창이나 뭐 이런 사람 데리고 가야지 왜 청와대 공조직이 뭐하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본인도 그렇지만 그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직원을 해서 그걸 바로잡는 데 해야지. 지금 말하자면 맹종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참모들이 얘기를 안 한 건지 했는데 수용이 안 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민간인이 공적인 말씀하신 두 분 모두 말씀하신 공적인 영역에 개입을 하다 보니 야당 포함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민간인에 집중을 하다 보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를 좀 수습하다가 나온 말이 있어요. BTS도 가지 않았냐? BTS를 동원하지 않았냐? 그건 실수한 거고. 그러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의 잘못된 오류, 과오를 바로잡지 못하죠. 더 큰 화를 자초하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고스란히 주는 건데 원내대표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요 대목에서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이 나섰거든요. 잠깐 듣고 또 듣겠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건 참담한 거예요. BTS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을 본인들 정치 권력이 원하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묵고할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누군가가 대통령의 일정을 적어도 한 달 전 혹은 몇 주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보안 유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판적인 시각을 잠깐 정리하면 일단 보안 문제도 있고 두 분의 말씀처럼 권 원내대표 인식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사실관계도 틀렸다는 겁니다. 강제 동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유엔에 초청받았다. 거기에 대통령에서 만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말 중에 뭐 대체로 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또 성격에 따라서 이게 자칫 변질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전 비서관 문재인 정부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바로 그 의전을 맡았던 탁현민 비서관이 어쨌든 여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런데 그분이 직접 나서서 또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전 정부하고 현 정부가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신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이 저렇게 말할 건 아니고 하지만 전 의전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이 개인에 대한 어떤 논란과는 별개로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한 탁 전 비서관의 어떤 비판은 두 가지거든요. 권 원내대표의 인식이 잘못됐고 보안 문제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만 좀 평가를 하신다면. 그 지적도 뭐 탁현민 씨가 저렇게 말할 건 아니고 탁현민 씨 말을 뭐 누가 얼마나 신뢰할지 모르지만은 탁현민 씨가 저렇게 말할 건 아니고 그게 뭐 전박한 인식이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급히 예를 들어야 되겠는데 빨리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막상 떠오르는 게 BTS니까 이야기한 건데 적절한 비유는 아니죠. 그 경우가 좀 다르지. 그러면 일단 다시 또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였던 수습과 관련된 질문으로 돌아와서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특히나 이제 BTS를 동원했다 이런 표현이 되면서 아까 그 이상민 의원께서 구닥다리 이런 표현 쓰셨는데 옛날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고 지금 뭐 여당의 어쨌든 원내대표나 청와대의 참모들이나
대통령이 잘못된 거 있으면 사실은 쓴소리를 해야죠. 네. 지원을 해야 되고. 근데 저렇게 옹호하는데 비호하는데 급급하면 더 큰 화를 더 큰 과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원님이 대통령실에 계시다면 어떤 쓴소리를 좀 저런 일이 하시겠습니까? 없도록 해야겠죠. 공사를 구분토록 하고 네. 모든 건 하여튼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분명하게 훗날 기록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게끔 명확하고 분명하게 남겨놓고 네. 공적인 시스템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사가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구나 권부의 핵심이고 국정 운영의 총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한심하지 않아요? 그럼 참모들이나 또 여권에서는 네. 이거 잘못됐다고 비판을 해야죠. 그 대통령 정신 푸떡 차리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비호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외가 육촌 동생이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알려지면서 측근 논란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비선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비선 표현하셨습니다만은. 비선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인 직함이나 직책이나 이게 없이 그냥 밖에 있으면서 수시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 권력을 누리는 것, 이것이 비선인데 이 경우는 뭐 공식적으로 아마 채용을 했을 텐데 그 원래 국회법에도 4촌까지는 뭐 채용이 안 되지만은 4촌 이상 8촌까지는 사전에 공지를 하고 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채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채용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정부조직법에도 대통령실 근무에 대한 또 규정은 없더라고요. 국회는 또 그런데요. 그러니까 국회 관리를 따른다면 채용 자체는 뭐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대통령 친척이 육촌이 왜 육촌이라는 거 아닙니까? 친가가 아니고 왜가 육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육촌이 청와대의 중요한 자리에 있었을 때 권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죠. 그쪽에 뭐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개 대통령은 친인척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절차 과정이나 법적 이거는 뭐 별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뭐 외가 육촌이라도 뭐 능력 있고 하면 채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실에 친척을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통령에게는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그 행위를 평가하고 있는가 할 때 뭐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냥 뭐 그 업무를 일정 부분 받아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건 능력이 있어서 채용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이 친인척이니까 특별 채용했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구나 지금 그 여러 가지 공사가 불분명한 행태들이 같이 뒤범벅이 돼서 그것까지도 매우 아주 탐탁지 않게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형식 논리적으로 실정법에 위반된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적법하다. 이런 논리로 대응을 하면 청와대가 국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는 거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제 집권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대통령실이 한 것을 보면 인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공사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공사 구분을 못하게 되면 이 권력의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몇 가지 문제가 요 2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들을 보면 뭐 그 김건희 여사 수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보면 집권 2달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실에 하는 여러 가지 그 행보를 보면 공사 구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김건희 씨 그 지난번 봉화마을 방문했을 때도 지인 논란이 수행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대통령은 물론 그 김건희 씨도 그렇고 또 참모들도 챙겨보고 점검하고 그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없도록 논란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뭐 그러건 말건 뭐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잠생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아예 그럼 차라리 자꾸 비선 측근 논란 일어나니까 제2부속실 만들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공사 구분이라고 두 분께서 공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공사 구분을 관리할 좀 팀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만들 계획 없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아니 뭐 제2부속실이 아니라도 대통령 비서실 담당 직원만 두면 돼요. 해당 분야 직원만 두면 되는 거고. 팀만 구성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력이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권력이 오만해서 나오는 겁니다. 권력이 오만하면 내가 하는 거는 다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 구분을 안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아, 이게 분명히 잘못됐구나 하면 바로 시인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앞으로도 공사 구분을 안 할 우려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뭔가 집권 초에 아,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진짜 잘한다, 아, 정권 교체 잘했다 이런 생각을 둬야 되는데 이거 뭐 집권 초에 뭐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뭐 대통령만 바꿔왔지 뭐 하는 게 똑같다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되면 국민들이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큰 거 굵직굵직한 거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비판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인데 지금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로 국민한테 딱 갓디나 날씨 더운데 뭐 이런 거 찌질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 싶은 겁니다. 게다가 지금 언론에서 계속 비선 하니까 사실 이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다뤘던 또 당사자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렇죠. 아마 좀 더 비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다루기로 하고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굵직굵직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 한 2시간여 뒤면 이제 윤리위가 열릴 예정인데 어제 뭐 그 자리에 이준석 대표도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도 하고 했는데 본인도 일단 결과 좀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야 근데 된다. 제가 볼 때는 회피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시간 질질 끄면 진짜 집권 여당이 그 리더십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기 그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제일 잘할 겁니까? 알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진퇴를 결정을 해야죠. 본인이 제일 잘할 테니까 정치인이라는 건 자기가 빨리 진퇴를 결정해야 더 큰 화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자초한 격이 커요. 그 윤리위에서 그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그런 게 있다고 하고 지금 그 참모라고 하는 분이 각서조 써준 투자 각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 선의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지나가는 행인한테 써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동기가 있겠죠. 근데 7억 투자를 유치한다는 건 굉장히 선한 일이고 미담인데 그걸 뭐 각서까지 씁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아, 이 투자 유치 각서를 의무적으로 문서화해서 쓸 정도면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또는 반대급부되는 게 있구나 라고 짐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일반 사람들의 평균적인 감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본인이 잘 알 텐데 성상남 문제며 또 증거인멸 문제며 그럼 빨리 적절한 자기의 진퇴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이를 질질 끌고 말하자면 윤리위에서 결정만 해서 나한테 징계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말하자면 내가 청년 30대로 됐는데 나 때문에 대선, 지선 큰 덕을 봤는데 내가 뭐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 또 일반 정치인의 모습으로는 매우 볼상사나운 모습이다. 어제 뉴스킵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아, 어쩐지 이준석 대표 입장을 다 이 의원님께서 정리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증거인멸도 교사하지 않았고 다 부인하고 딱 잘라 말을 했거든요. 이 의원님은 지금 윤리위 결과 나오기 전까지 어떤 이 대표의 어떤 자세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 고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거의 이상민 의원님 말씀에 거의 공감하고요. 지금 당으로서는 국민힘으로서는 이 문제가 아주 그 딜레마죠. 해도 골치, 안 해도 골치. 그런데 이왕 골치 될 걸 빨리 해결해야죠. 또 뭐 질질 끌고 할 것 없이 같은 붙은 해결해야 되는데 윤리위에서 이제 그 원체 이준석 대표 본인이 뭐 이것저것 다 부인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본인이 부인을 엎을 수 있는 무슨 명백한
증거나 네. 뭐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오늘 뭐 제시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죠. 네. 그럼 하나 여쭤보면 어제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기 때문에 조금 이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가 당대표이라서 좀 답변이 조금 모호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만약에 이제 오늘 윤리위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최고위 이제 의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무조건 의결 표결로 가는 겁니까? 결과에 대해서? 최고위 의결은 당사자 문제는 본인은 빠져야죠. 본인은 빠져. 당사자 해당되는 건 빠지는 거니까. 근데 그 윤리위 그 규정 30조를 보니까 당 대표가 이렇게 결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당 대표가 결정인데 당 대표가 의 관계 자기 문제는 재책 사유가 되니까 그럼 본인은 최고위 참석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뭐 표결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오늘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일단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 네 가지 중에 어떤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도 일단 국민의힘은 술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결론이 뭐 예상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만 결론이 나온다면 사안으로 볼 때는 그 실업 투자 유치 각서잖아요. 네. 그거의 그 의미의 중요도를 생각할 때 그 저간의 사정들이 다 짐작이 되고 그렇다면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당 대표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당 대표인데 또나 이준석 대표가 젊은 30대 정치인으로서 그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기여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뺄 경우에는 징계를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득보다는 실이 크다. 그럼 지금 득실 따질 때가 아니죠. 지금 얼마나 위중한 사안인데 득실을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그와 같은 혼란스러운 모습, 엉망진창인 모습,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행태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그게 독입니다. 독. 밖에서 저러니까 우리도 내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신경 쓰고 비판하기에 급급하잖아요. 네, 민주당에게 독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지금 두 분과 함께 짚고 있는데 득실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결국 지금 언론에선 뭐 본인도 그런 글을 올렸죠. 손절 아닌 익절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손절이 아니라 본인을 이제 잃으면 그러니까 이익을 보고 이제 절단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젊은 분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대표라는 사람이 말을 아끼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그냥 생각난 대로 하니까 결국 그게 또 화를 자꾸 불러 일으키는데 오늘 윤리위원회는 아마 정무적 판단을 하면 안 될 겁니다. 뭐 당 대표고 또 징계하고 난 다음에 당의 어떤 혼란이나 뭐 후폭풍 이런 걸 다 생각하고 그 윤리위원회를 하면 그건 윤리위원회가 안 되고요. 사실대로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사실을 두고 이것이 징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결정을 해야지 이걸 두고 국민의힘이 처해져 있는 정무적 판단을 두고 자꾸 끌고 가면 당이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 집권, 정권 초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할 일이 태산처럼 밀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내 이 문제 갖고 그럴 게 아니고 같은 붙은 오늘 매듭을 짓는데 이거는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적 판단에 의해서 징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중도 사퇴에 대해서. 그건 다 정무적 판단이고 윤리위원회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윤리위원회는 그냥 그 사실만 놓고 사실만 갖고 한 거지. 사실을 갖고 윤리위원회 결정하고 그 결정을 어떻게 당이 소화하고 후폭풍을 없애냐 하는 거는 당의 지도력이죠. 당의 능력인 거고 뭐 옆에 사람들이 뭐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그런 그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지금 아니고 윤리위원회가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을 당이 존중하고 그 판단을 두고 당이 빨리 수습을 하는데 전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판단 자체를 정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더 사안을 좀 꼬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싫어 생각할 때가 아니죠. 그리고 각 당에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윤리를 심판하는 심판 기구들은 대부분 외부
인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대체로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예.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독립성과 그 어떤 중립성을 아주 그리고 추상 같은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것과는 달리 네. 징계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어제 그 질문을 했지만 명쾌하게 이제 아무래도 당사자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테고 명쾌한 답을 못 얻었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수사와 지금 얽혀 있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7억 투자 유치 각서를 포함해서 이 성상납 관련한 의혹은 이제 수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지금 교사 의혹 같은 경우는 이제 품위 유지 포함해서 윤리에 다루는데, 이렇게 수사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되는 수사 과정에 포함된 사안이 연루됐을 때 윤리위는 어떤 걸 근거로 판단하나요? 원래는 예. 그 윤리위가 판단하기 전에 빨리 수사 절차가 전결되고 재판 절차까지 확정이 되면 네. 그걸 근거로 판단하면 제일 손쉽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는 게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는 별도의 트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네. 어떤 뇌물죄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죄를 다툰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징계는 내부적으로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트랙에 이어서 움직이고, 윤리위는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자료,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볼 때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는 범죄 유무를 따져서 죄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네. 있는 거고, 윤리위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윤리위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당에 도덕적으로 얼마나 해악을 끼쳤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런 그 근거가 네. 있다, 뭐 이런 기준이니까 윤리위가 꼭 수사기관에 수사하고 같을 필요는 없죠. 네, 어제 이준석 대표도 윤리위가 질문을 해야 내가 소명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거든요. 윤리위가 오늘 심의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김철근 실장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어떤 소명을 할지 한번 추후에 7시 이후 상황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민주당에게 독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 상황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차기 지도부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정말 진통 끝에 전준위로 갔다가 비대위 갔다가 당무위까지 이제 수정 과정을 거쳤는데, 자, 관련해서 조홍천 의원 발언부터 듣고 또 두 분의 해설 듣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친명 패권이 입증됐다. 그 극성 당원들 그리고 또 강경파 의원들 집단 행동하고 하루 만에 당무위에서 결정이 뒤집혔잖아요. 예. 그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과 이낙연이 붙는 전당대회였다 라고 했어도 이렇게 그냥 빈대떡 뒤집듯이 팍팍 뒤집었을까? 솔직히 구치를 좀 얕본 거 아니냐? 네, 이 대목은 이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죠. 예. 네. 말하자면 아주 모양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말하자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네. 그를 비대위에서 대체로 존중을 하는데 또 뒤집고, 그리고 또 비대위에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당 최고 지도부에서 결정한 거를 당무위원회에서 뒤집고, 근데 그 과정에 이재명 특정 그 그룹들이 나서서 의원들이 60여 명이 연판장을 돌리고, 또 소위 개딸들 이런 강성 당원들 지지자들이 또 당사 앞이든 여기든 막 엄청난 항의를 또 했고, 네. 그런 거에 압박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당무위원회에서 뒤집어지고, 그 과정이 이렇게 되면 어느 특정 세력이 지금 조홍천 의원 지적대로 패권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거거든요. 이거는 당의 앞으로의 먹구름을 잔뜩 끼얹은 거다. 네.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고질적인 찌들어 있는 개파, 그리고 악질적인 팬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개파가 전면에 나섰고 팬덤이 나섰고, 그렇게 이렇게 휘둘르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앞날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네. 깜깜합니다. 네. 이 여당이 좀 시원찮으면 야당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희망을 갖기는 틀렸고, 지금 선거에 지고 야당으로서 절치부심해서 뭔가 여당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안을 내고, 네. 우리가 야당 잘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집안 싸움을 저렇게 해나가면 국민들이 저 야당에 기대를 걸겠습니까? 민주당 참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 연속 이긴 당에게도 또 두 번 연속 진 당에게도 민심이 좀 갈 예. 곳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네. 다녀보면 민심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이긴다이나 진다이나 하는 게 지금 똑같잖아요. 네. 둘 다 깜깜하다는 두 분의 지적이었고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그래도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자,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의 수장이었던 서훈, 박지원 두 전 원장을 고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은 앞서 저희가 이제 취재 기자를 통해서 보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밝힌 입장 듣고 두 분의 해설 또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첩보,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예. 공유할 뿐입니다.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 짓을 한 겁니다. 부임한 지 겨우 한 달 남짓 되는 신임 국정원장이 예.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로 다시 회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 관계에선 짧게 요약을 하면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나섰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를 좀 예의주시하겠다까지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4명 잡아갔으니까 민주당이 뭐 정치보복이다 뭐 이렇게 말할 건 아닌데 그러나 이게 사실을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현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두 사람을 고발해놨잖아요. 사안이 중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부를 빨리빨리 밝히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검찰이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도 빨리 밝히는 게 중요해요. 이걸 필요하다? 끌고 가면 진짜 정치보복 소리 들으니까 정치보복 소리 안 들으려면 사실을 빨리 밝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왜 이 시점에 저거를 저렇게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를 보면 좀 깔끔하게 보이지가 않고 네. 순수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지원 전 원장하고 국정원 측하고 네. 지금 현 정부 측하고 워낙 지금 상반된 입장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두 사건 내용 다르고 각각 중대성이 있다고 검찰이 밝히고 있는데 둘 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에서 네. 자신들이 바로 전 원장을 고발을 둘이나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참 너무 이례적이고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건 이게 다 두 분 다 관련된 게 남북 관계잖아요. 예, 북한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안보. 예. 예. 그 북한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이걸 갖고 뭐 질질 끌고 그러면 정말 정치 보복 소리 들으니까 네. 아주 빨리 정량을 해서 본인들이 억울한 게 있으면 억울한 대로 밝히고 네. 사실은 사실대로 국민들 앞에 밝히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오래 끌 일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제 예. 현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같이 있고 위기가 복합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할 역량이 될까? 에너지가 있나? 그 의문입니다. 네. 그게 국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라 두 분의 어떤 총평 정도 듣기로 하고 앞으로 수사 과정 또 지켜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은 좀 더 듣겠습니다. 네, 이재호 상임고문,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3월 한강 성산대교 부실 시공으로 남단 바닥판에 무더기 균열이 발생했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세한 조사를 지시한 뒤 북단 바닥판에서도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성산대교를 전면 재보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성산대교에서 바닥판에 균열이 발견됐던 남담은 물론이고 북단까지 균열이 발생하면서 모두 재보수 공사하자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 보수공사를 마친 지 1년 만에 남단에서 바닥판 무더기 균열이 발생한 거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있는 이곳 북단에서도 남단보다 먼저 균열이 발생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던 본교 공사를 중단하고 균열이 일어난 성산대교 바닥판을 전면 재보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원과 교수들이 포함된 전문가 TF가 조사를 마쳤는데요. 다음 주쯤에는 조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균열이 성산대교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재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전문가들은 남단뿐 아니라 북단에 깔린 바닥판에서도 균열이 발생한 걸 확인했는데요. 북단 바닥판은 남단보다 먼저 깔린 데다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해 일부 바닥판을 교체한 거로도 알려졌습니다. 남북단에서 모두 균열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다리의 강철 구조와 바닥판 사이에 공간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지목됐습니다. 따라서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가 재보수 공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TF는 남북단 모두 손상된 형태나 균열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공법을 적용하기로 했고 현재 공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험 공사를 진행한 뒤에는 무게가 고르게 분산되는지를 측정하는 재하 시험도 진행해 안전성을 재차 확인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재보수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하루 16만 대 가까이 오가는 성산대교를 통제하긴 매우 어렵다는 게 서울시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밤 10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한 개 차선을 단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공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균열 과정에서 잘못을 가리기 위한 감사 그리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지시로 서울시는 시공 과정에 대한 감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부서에 자료를 수집하는 실질 감사를 마쳤는데요. 지금은 성산대교 현장에 나와 해당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공사 과정뿐 아니라 감리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검토 등 절차도 거쳐야 해서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일러야 9월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YTN 보도 직후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업체 관계자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바닥판 제조업체가 서울시 계약 내용과 다르게 바닥판을 만들어 납품한 혐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탄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손님과 종업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숨진 손님 차 안에서 마약 추정 물질 2,100여 명분이 발견됐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오늘 서울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 A씨의 차에서 흰색 가루 64g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차 검사 결과 이 물질이 필로폰으로 추정된다면서 국과수로 보내 성분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온 오프라인 성매매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은 구속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오피스텔 7개를 빌려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4억 원을 벌어들인 경우도 있었는데 경찰은 단속업소 40곳에 불법 영업 수익금 18억 원 상당을 몰수 조치했습니다. 검찰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뒤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해 모범적으로 살고 가족의 피눈물도 닦아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들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 상품을 판 것이라며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문제의 펀드들이 법적 규제를 받는 공모펀드여야 하는데도 각종 탈법과 불법으로 사모펀드로 가장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잔액은 5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네, 명품 옷과 가방, 액세서리 등의 위조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골프 박람회에서까지 대놓고 골프 옷 위조품을 판매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들입니다. 명품 브랜드 티셔츠와 고가 가죽 벨트들도 많고 골프채도 있습니다. 모두 위조품입니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 단속을 해서 짝퉁 2,500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한 업자는 강남의 한 골프 박람회에서 수십만 원짜리 골프 의류의 위조품을 판매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있던 가짜 골프채 세트를 국내 사이트에 등록해서 판매한 업자도 있었습니다. 서울 명동의 빈 점포를 단기 임대해 이른바 떴다방으로 짝퉁옷을 팔기도 했고, 남대문 시장에서 명품 보석을 본뜬 가짜를 직접 만들어 팔다 걸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대규모의 거래에서 소금의 형태로 바뀌었고요. 최근에 MZ세대의 과시욕구 성향 경향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조 상품을 유통 판매 복원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위조품은 제품에 정품 인증 태그가 없고 온라인에선 상품 상세 설명이 없거나 게시판 등에서 정품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의사, 약사, 그리고 간호사, 이 보건의료 분야의 직종별 임금 격차가 10년 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평균 임금은 약사의 3배, 간호사의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 직종별 임금 격차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우리 의료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됐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 인력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갈 길이 멉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의사는 70%에 못 미치고 간호사는 절반 수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종이 평균의 한참 아래입니다. 그럼에도 병원 문턱은 가장 낮았습니다. 국민 한 명이 1년에 받는 외래 진료 건수는 17.2건으로 10년 전 12.9건에서 크게 늘면서 OECD 평균의 2.5배나 됩니다.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 따라 실시한 첫 번째 실태조사. 보건의료 분야 20개 직종 200만 명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자료까지 총동원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 확인됐습니다. 면허 소지자의 임상활동 비율은 의사는 83.4%로 상대적으로 높은데 간호사는 51.8%로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직종 간 임금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일반 의사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10년 전엔 절반 가까이 받던 약사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간호사도 차이가 벌어지며 의사의 5분의 1 수준이 됐습니다. 10년 전엔 큰 차이 없던 치과 의사도 10% 넘게 차이를 벌였고 한의사의 수입은 의사의 절반 이하가 됐습니다. 인력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의 3개 직종의 평균 연령이 모두 10년 전보다 4살가량 많아지며 의료 인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령화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도 고령화가 될 겁니다. 이 말은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가 증가하는 시기에 보건의료 인력도 은퇴 시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 공통인 지역별 불균형 문제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의사와 약사는 서울에, 간호사는 광주와 서울에 가장 많은 인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성능 검증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고 큐브 위성까지 성공적으로 사출한 누리호. 누리호 발사체 기술을 정부로부터 이전받을 민간 기업이 오는 9월에 선정이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과 함께 민간이 개발하는 우주 발사체를 쏘기 위한 발사장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제 남은 과제는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 신뢰도를 높이고 발사체를 상용화하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주도로 이뤄졌던 발사체의 설계와 제작, 발사까지의 총괄 작업을 민간으로 이관하기로 했는데 그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7월 공고, 9월 선정입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기업의 기술 능력을 엄격히 평가해서 향후 글로벌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종합기업은 2027년까지 항우영과 공동으로 누리호를 4회 반복 발사하면서 설계와 제작, 발사에 대한 기술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받게 됩니다. 현재 체계종합기업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유력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 지도의 우주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민간 전용 발사장도 구축됩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고체 엔진 발사체 발사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발사장은 발사, 통제 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우리나라 유일한 우주 발사장인 나로 우주센터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액체 엔진이나 고체와 액체 엔진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엔진 발사체 등을 민간이 개발하면서 새로운 발사장을 추가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발사체 특화지구, 즉 클러스터를 오는 8월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위성 특화지구를 별도로 지정해 인공위성 부품의 성능을 지상에서 검증할 우주환경 시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발사체와 위성 특화지구는 지역 균형을 고려해 수도권은 후보지에서 제외되며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을 우선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경제의 둔화도 감소한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단박에 세 단계인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6월 연준 정례회의.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28년 만의 대폭 인상에 대해 18명 위원 가운데 단 한 명만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들은 당장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경우 훨씬 더 제약적인 정책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위원들은 심지어 미국 경제가 둔화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연준 목표인 2%까지 물가 상승률을 낮춰야 최대 고용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겁니다. Our overarching focus is using our tool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to keep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연준은 5월과 6월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올리면서 이른바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모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가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유와 원자재 급등으로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동반 상승한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연준 회의에서 얼마나 더 강력한 통화 정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이 북한의 랜섬웨어를 이용한 미국 보건 분야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부처 합동으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미 안보당국은 생명의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금전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북한이 판단해 미 보건 서비스 조직을 계속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안보당국이 랜섬웨어 마우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이버 안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를 낸 안보당국은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 재무부 등입니다. 마우이는 북한 지원을 받는 사이버 행위자들이 적어도 작년 5월 이후부터 미국의 보건 서비스와 공중보건 분야 조직을 겨냥하기 위해 사용해온 랜섬웨어라는 게 미 당국의 설명입니다. 랜섬웨어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컴퓨터를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미 당국에 따르면 FBI는 작년 5월 이후 보건 서비스와 공중보건 분야 조직에서 다수의 마우이 랜섬웨어 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했습니다. 북한 측 사이버 행위자들은 건강기록, 진단, 인트라넷 등 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서버를 암호화하는 데 이 랜섬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장기간 서비스에 지장을 받는 피해를 봤습니다. 미 당국은 북한 측 사이버 행위자들은 보건 서비스 조직이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전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탓에 북한이 보건 서비스 조직을 앞으로도 계속 겨냥할 것으로 봤습니다. 미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2월 파괴적인 랜섬웨어 바이러스 워너크라이를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한 북한군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As laid out in today's indictment, North Korea's operatives, using keyboards rather than guns, stealing digital wallets of cryptocurrency instead of sacks of cash, have become the world's leading bank robbers. 기소된 북한 해커 전창혁, 김일, 박진혁은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과 물품을 코로나19 최초 전파 원인으로 사실상 지목한 가운데 탈북자 단체가 어제 북한으로 대형 풍선을 이용해 마스크와 의약품 등을 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어제 경기도 김포에서 마스크 2만 장과 해열 진통제 7만 알, 비타민C 3만 알 등을 대형 에드벌룬 20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풍선을 통해 북한에 의약품 등을 보내는 시도를 자제해 주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단체가 의약품 등을 북측에 보내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정부가 남북 방역 협력 추진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북한 주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나머지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주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시설까지 무차별 공격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 로켓포 하이마스 2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마을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집은 완전히 부서지고 가재 도구도 성한 것이 없습니다. 루안스크주에 이어 도네츠크주 점령에 나선 러시아군은 민간인 시설까지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집중 포격으로 도시를 초토화한 후 병력을 투입하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Сейчас везде стреляют. А ехать куда-то, бросать свой дом тоже не особо хочется. У меня ребенок. 리시찬스크 함락 이후 러시아의 다음 목표물로 알려진 슬로반스크는 집속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Місто Слов'янське було російсько-окупаційними військами випущено біля 30 боєприпасів касетної дії. 우크라이나 정부도 우선 민간인을 최대한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Чим менше буде тут людей, тим більше буде наша концентрація саме на ворогів і на виконанні своїх функцій.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서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 로켓포인 하이마스 2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마스는 정밀 유도 로켓 여러 발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고 기동성도 갖춰 전쟁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러시아군의 주장이 맞는다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하이마스 2대만 남게 돼 우크라이나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환태평양 훈련, 림팩은 연합훈련인 동시에 또 세계 각국 해군의 전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미 해군이 올해 림팩에서 무인 수상함 등 최신 전력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우리나라 역시 AI를 활용한 미래 전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현지에서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학 장비와 레이더로 자율운항이 가능한 미국의 무인 수상함입니다. 함정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지만 바다를 자유자재로 항해하도록 설계된 이른바 유령 함대입니다. 지금까지 7척이 시험 운용 단계에 있는데 그 가운데 4척이 올해 처음으로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참가했습니다. There are 300 sailors on a large destroyer. You can build more of these for less cost, requires less people, and you achieve the same result. 무인 수상함에 대공 미사일 등을 갖춰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구축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배치가 가능한지, 유인함과는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시험할 계획입니다. We have some unmanned surface vehicles that will be participating in this exercise, and so I think it is a growing, it will certainly play a bigger part, and I think not just our Navy, but all navies of the future. And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 we're able to exercise with them in RIMPAC. 무인기도 림팩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26개국 해군이 모이는 림팩에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무인 미래 전력을 선보인 겁니다. 지금은 시험 운용이거나 일부 활용되는 수준이지만 기술 발전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무인 전력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모함 링컨함입니다. 지금 이 함정에는 F-35C와 F-18을 비롯해 항공기 70여 대가 탑재되어 있는데 미래에는 무인기도 운영할 전망입니다. 우리 해군도 무인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 함정 탑재 무인 항공기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최근 적 잠수함 정찰용 무인 잠수정 성능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림백 훈련은 참가국의 연합작전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미래 해상 전력의 전진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YTN 한현입니다. K리그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 세징야와 득점 감각을 뽐내고 있는 이승우가 손흥민과 해리케인 등 토트넘 선수들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토트넘과의 친선 경기에 나설 팀 K리그 24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12개 구단에서 2명씩 선발한 팀 K리그의 골키퍼는 김영광과 조현우가 맡았고 미드필더로는 김대원과 양현준, 팔로세비치, 엄원상 등이 선발됐습니다. 득점왕 경쟁 중인 주민규와 조규성은 공격수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밤 사이,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2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겠고요. 다음 주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